여러분 안녕하세요. 말랑말랑 초등역사수업연구소 신봉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삼국가 가야는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해 나갔을까라는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수업은 잘 마치셨나요? 쉽게 말해서 삼국의 전성기, 이것을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삼국의 전성기, 선생님과 수업을 한 것을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먼저 4세기 전성기 백제, 5세기 전성기 고구려, 6세기 전성기 신라 이런 내용을 학습을 했을 거예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서 저와 복습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과의 수업이 제일 중요해요. 그 수업을 잘 듣고 저와 복습을 하는 거예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는 바로 백제였어요. 백제. 원래 마한의 소국 중에 하나였는데 그 주변 지역을 다 점령하면서 이제 백제가 큰 나라로 성장했어요. 처음에는 고구려를 세웠다고 하는 아들이 주몽의 아들 온조가 세운 작은 나라였습니다. 지금의 서울 땅에 나라를 세웠죠. 주몽은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온조는 주몽의 아들로 그냥 묘사가 되기 때문에 난생설화, 알에서 태어났다 이것과는 관련이 없는 인물이에요. 자, 서울 하면은 어떤 강이 있어요? 한강 있죠. 한강 유역의 넓은 평야를 차지해서 농사짓기에 유리했고 서쪽에 있는 황해를 통해서 당시 선진국이었던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기에 적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강 유역에다가 나라를 세운 것 자체가 먼저 전성기를 맞이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백제의 전성기는요, 4세기 후반에 근초고왕이 이끌었습니다. 근초고왕은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강 이북의 땅을 확보했고, 그리고 근초고왕 때 백제가 고구려를 공격했을 때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세상을 떠나는 등 당시 백제가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국원왕의 사망 사건, 고구려의 왕인데 백제와 싸움에서 이제 전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백제는 중국과 지금으로 따지면 일본인데 그땐 일본이란 나라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외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당시 중국은 여러 나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중국과 외랑 중국과 일본이랑 교류를 많이 하였다 백제가. 예를 들면은 일본과 교류 흔적으로는 이렇게 생긴 칼이 있어요. 가지가 7개 달린 칼인데요. 이걸 가지 7개 달린 칼이라 해서 칠지도라고 하고요. 백제가 일본에게 전해주었다는 문장이 칼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당시 백제와 일본이 교류가 무척 활발했구나. 정말 베스트 프렌드였어요. 자, 그리고 백제는 또 나라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불교를 수용을 했어요. 종교로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공통 관심사를 만들기 위해서였겠죠. 침류왕이란 왕 때 백제가 불교를 수용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백제가 나중에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한강 유역을 잃습니다. 그래서 한성에서 쫓겨가 지금의 공주, 과거엔 웅진이라고 불렀는데 이쪽으로 웅진 쪽으로 천도, 도읍을 옮기게 됩니다. 이때 고구려에게 복수를 당하죠. 백제왕, 계로왕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백제왕, 계로왕은
고구려가 보낸 첩자 스파이 도림이라는 스님에게 이제 현혹돼서 되게 바둑을 좋아했는데 도림이 또 바둑을 잘 뒀나 봐요. 그래서 바둑 가지고 친해진 다음에 실제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게 되다가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서 세상을 떠난 왕이 바로 계로왕입니다. 계로 하면서 괴로워했다 이렇게 외워도 되긴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웅진이 되게 좀 불편했나 봐요. 수도로서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서 나중에는 현재 부여 위치인 사비로 다시 또 천도를 합니다. 그것은 6세기 백제왕 성왕 때 있었던 일이고요. 이때는 백제라는 이름을 남부여로 바꾸기도 해요. 남쪽에 있는 부여이다. 부여가 되게 잘 나갔던 나라였거든요. 그 부여에서 왔던 사람이 주몽이었고, 주몽이 고구려를 세웠고, 그의 아들인 온조가 또 백제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남쪽에 있는 부여야 하면서 나라 이름을 바꾸기도 했어요. 그리고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을 때니까 옆에 있던 신라와 연합을 해서 한강 유역을 다시 되찾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백제 이야기이고요. 조금 더 내려보겠습니다. 이번엔 고구려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고구려는 부여 출신인 주몽이 졸본이란 땅에 졸본 환인 지역에 건국했다고 해요. 원래 구고구려가 있었던 지역에 신고구려를 세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주몽은 또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서 탄생 자체에 신비로움을 더해줍니다. 그러다가 주몽의 아들 유리왕 시기에 도읍을 국내성 지안 지방으로 옮기게 됩니다. 우리나라 지도가 있다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고구려가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점점 영토를 확장해 나갔겠죠. 농사가 잘 지어지지 않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고요. 자, 고국천왕이라는 왕 한 명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고국천왕. 고국천왕은요, 을파소라는 재상의 건의로 이제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곡식을 다 먹고 봄 같은 때 되게 곡식이 부족해서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대출 서비스인데 진대법이라는 법을 시행해가지고 봄에 대출을 해주고 곡식을 가을에 다시 돌려받는 그런 복지정책이라고 해도 될까요? 백성들을 구해주기 위한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이로써 또 죄송해요. 이거는 이쪽으로 가야 될 첨삭이에요. 자, 고구려도 백제가 아까 불교를 받아들였다 했는데 고구려도 불교를 받아들였죠. 고구려가 먼저 받아들였어요. 자, 고구려가 불교를 수용하는데 이것도 이유는 왕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제 왕이 곧 부처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의 권한을 강화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종교로서 한데 모으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해서 불교를 수용했다고 볼 수 있고요. 율령이란 것을 반포합니다. 율령, 법이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소수리망 때 불교도 수용했고 율령도 반포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소수리망 이전에 왕이 고국원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고구려의 왕이에요. 군초고왕의 공격으로 고국원왕이 사망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흔들흔들 하는 거야. 그래서 내적으로 좀 정비를 했어야 됐어요. 그 내부 정비를 맡았던 왕이 소수림 왕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바로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이에요. 광개토
대왕, 넓은 영토를 확장했다라는 의미로 광개토라는 말을 썼어요. 자, 광개토 대왕은요, 이쪽에 요하강이 있었다면은 요하강 동쪽에 요동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 있는 요동지방을 광개토 대왕이 차지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광개토 대왕이 요동 지역을 차지했다. 그리고 한강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이게 서울을 이제 한성을 공격해가지고 백제의 한성을 공격해가지고 백제의 왕 아신왕이 무릎을 꿇었던 사건을 교과서에서 표현하는 방식이 한강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했다, 영향력을 끼쳤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 지역에 바다 건너 외가 공격을 했었는데 신라 지역을 공격했었는데 신라에 침입했던 외 세력도 고구려군이 격퇴해줘요. 신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광개토 대왕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고구려군 기병과 보병 5만 명이 내려와서 외세력을 물리쳐 주었다. 근데 국제사회에서는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구려가 신라에 대한 영향력을 키웠고 신라는 고구려에게 간섭을 받게 됩니다. 그 영향으로서 이렇게 생긴 청동 그릇이 있거든요. 호우명 그릇이라고 하는 광개토대왕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릇이 신라 땅에서 발견이 되기도 해요. 하여튼 그랬다. 그리고 광개토대왕의 뒤를 이은 장수왕은 광개토대왕 능비를 제작해서 아버지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렸고요. 그리고 이후 평양성으로 천도를 해요. 도읍으로 옮겨가지고 현재 북한의 수도죠. 그 이후로 한강 유역을 완전히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까 백제가 공주, 웅진 지역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한강 유역을 완전히 확보했다라는 것이 이제 증거가 될 만한 게 지금 충주 땅에 있는 충주 고구려비예요. 거기까지가 고구려의 경계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신라 볼게요. 신라는 박혁거세라는 왕이 경주 금성 지역에다가 나라를 세웠어요. 처음에는 사로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세웠는데요. 박혁거세 성씨부터 큰 박처럼 생긴 알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알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이제 되게 신성화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위치상으로 이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 태백산맥이 있으면 소백산맥으로 가로막혀가지고 한반도 동남쪽에 위치해서 선진 문물을 수용하기에 다른 나라와 교류하기에는 매우 어려워서 발전이 더디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처음에는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립간 이런 용어가 쓰였어요. 뇌물왕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원래는 왕이란 용어가 당시에는 없었고 뇌물 마립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바다 건너 외세력이 신라를 공격했다고 했잖아요. 외 침략으로 고구려에게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서기 기원 후 400년 사건이에요. 이후 고구려의 영향력이 커지고 이제 간섭을 많이 받게 되자 이쪽에 있던 백제랑 손을 잡게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6세기가 되면은 전성기를 맞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지증왕 시기에 중국식 왕호를 사용해요. 왕이란 칭호를 사용하게 되고요. 마리간이란 칭호를 버리고 왕이란 칭호를 사용하게 되고 신라라는 나라 이름도 이때부터 사용하게 돼요. 지증왕 때는 신라 장군 이사부가 우상국을 편입했다고 하죠. 울릉도 독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6세기 사건이고 그 다음 6세기 버풍왕 시기에 아까 고구려 소수림왕이
율령을 반포했던 것처럼 법흥왕 때 신라는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수용합니다. 이때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희생하면서 종교를 위해서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것을 순교라고 하는데, 이차돈이라는 사람의 순교로 이제 불교를 국가의 종교로 이제 인정할 수 있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이고요. 이차돈 이야기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보세요. 자, 법흥왕 시기에 신라는 금관가야를 멸망시킵니다. 이것도 조금 글자가 잘못됐는데 한강유역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금관가야가 멸망한 것도 6세기 사건이에요. 금관가야가 원래는 가야 지역을 이끄는 리더였는데, 고구려가 아까 신라를 도와서 외를 물리쳤다 했잖아요. 그 외가 금관가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고구려군이 금관가야까지 공격을 해버려서 금관가야 세력이 매우 약해졌습니다. 그 약해진 금관가야를 신라의 법흥왕 시기 때 무너뜨렸다고 보면 되겠고요. 이제 신라의 전성기, 바로 전성기를 이끌었던 진흥왕 이야기 잠시만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왕은 화랑도라는 청소년 단체를 정비해서 인재를 양성했고, 화랑들이 이끄는 병사들이 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앞장서 싸웠다고 합니다. 자, 신라는 백제와 연합을 해서 한강유역을 차지를 했고, 이내 그 백제와 경쟁해서 이겨가지고 한강유역을 완전히 차지해버려요. 처음에는 백제랑 나눠 갖기로 했다가, 그리고 후기 가야연맹을 이끌었던 대가야를 멸망시키기도 합니다. 자, 가야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김수로가 낙동강 하류 지역에 세웠다고 이제 금강가야를 세웠다고 하고요. 또 뭐 6개의 가야가 있었다 이런 설이 있어요.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야 연맹을 금관가야가 이끌었고요. 고구려의 공격을 받은 이후에는 대가야가 가야 연맹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야는 신라와 백제의 압박으로 큰 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했고요. 나중에는 결국 신라에 의해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금법대진이라고 외우면 편한데요. 처음 가야연맹을 이끌었던 금관가야는 신라의 법흥왕에게, 그리고 후기 가야연맹을 이끌었던 대가야는 신라의 진흥왕에게 이제 복속되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금법대진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삼국과 가야의 건국과 성장 부분 이야기 열심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